빗줄기가 거셌다.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꽃잎 위로 차가운 여름비가 추목에 걷는 영정사진처럼 처연하게 떨어져 내렸다. 고운별, 갓 20살이 된 이 젊은 여인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홀로 상주가 되었다. 그녀의 헬쑥한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가족 양아버지 고재혁은 그러나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빈소구석에서 역한 소주 냄새를 풍기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대화 내용은 온통 돈에 관한 것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빈소에 단둘이 남았을 때 고재혁은 딸의 슬픔을 위로하는 대신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거액의 도박빚을 마침내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한 높은 분이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대가로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그 조건은 바로 그의 딸 고운별이었다. 오늘 밤 그분과 하룻밤만 같이 보내드리면 된다.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은별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날에 아버지는 딸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조항에 고재혁의 온화했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는 악귀처럼 돌변하여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안 가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거나 장기라도 팔아야 돼. 선택해. 이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이야.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아우라 호텔. 은별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 지옥의 문턱을 넘었다. 그녀는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강민석의 부하들이 건네는 주스를 강제로 마셔야만 했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한편 같은 호텔의 다른 스위트룸, 아우라 그룹의 총괄 본부장 강태준은 중요한 계약을 성공시킨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다. 패배한 경쟁사 대표가 그에게 축배를 건넸다. 그 위스키 잔에 강력한 환각 성분이 든 약물이 타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약효가 돌기 시작했다. 태주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스위트룸 힐위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은별의 의식도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강민석의 부하들은 그녀를 그의 스위트룸인 철백곤 2호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그날 호텔에는 새로운 신입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2명의 강씨, 손님에게서 온 상반된 지시에 혼란을 느꼈다. 여자를 강 회장님, 스위트룸으로 모셔라는 메모. 그는 당연히 더 직급이 높은 강태준 본부장의 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스터키로 찰비 1힙1호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반쯤 의식을 잃은 은별을 이미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태준의 옆에 눕히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2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하나의 방에 갇혔다. 그날 밤 은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그녀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꿈결 속에서 누군가의 뜨거운 숨결과 낯선 채취, 그리고 자신을 강하게 올가매는 단단한 팔을 느꼈다. 그것은 지독한 악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에서 은별은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얻어맞은 것처럼 쑤셨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한 낯선 남자를.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그는 악마처럼 보였다. 공포와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팔려 하룻밤 낯선 남자에게 짓밟혔다는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고 그녀는 그 지옥 같은 방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도망쳤다. 몇 주 후 고재혁과 모든 연을 끊고 작은 골방에서 홀로 살아가던 은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끔찍한 변화를 감지했다. 싸구려 임신 테스트기의 2줄. 그것은 그녀의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절망의 선고였다. 그 배반의 밤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살아있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5년 후,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처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낡고 소외된 동네 중 하나인 물레동. 철공소의 망치 소리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공존하는 그 혼란스러운 동네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 그곳이 고은별과 그녀의 세 아이들이 사는 세상의 전부였다. 27의 고은별. 그녀의 얼굴에서 5년 전에 순진했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깊어졌고 그녀의 손은 쉴 새 없는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인한 어머니였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낡은 재봉틀을 돌려 동대문 시장의 옷을 만들었다.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녀의 세 아이들이었다. 강하준, 강서준, 강다은. 5살의 남매 세 쌍둥이. 그 아이들은 신이 은별에게 내린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눈부신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첫째, 강하준. 그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비상한 두뇌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이 작은 가족의 전략가이자 리더였다. 둘째, 강서준. 그는 기계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낡은 고물 노트북 한 대로 그는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자유자재로 항해하는 해커였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막내딸 강다은.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매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는 이미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몇몇 광고에 출연해 집안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고 싶었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그날 밤 모든 사건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별은 아이들의 저녁을 차려주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탓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금방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 광경은 어린 새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옥탑방 한 구석에 모여 그들만의 비밀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첫째 하준이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어른처럼 심각하고 진지했다. 엄마가 힘들어. 하준이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도 끝이야. 우리에겐 보호자가 필요해. 아빠 말이지. 대은이가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둘째 서준이 냉정하게 물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 단서도 없어. 아니 있어. 하준이 말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엄마의 잠꼬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는 가끔 잠꼬대로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했어. 폭풍 후, 호텔, 그리고 불사조, 불사조. 하준은 얼마 전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몰래 열어본 적이 있었다. 그 안에는 불사조 문양이 새겨진 백금타이 클립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작전명 아빠를 찾아서. 그렇게 새 아이들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임무는 명확하게 분담되었다. 서준이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정보를 수집한다. 대은이 외부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낸다. 그리고 하준이 모든 것을 지휘한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해킹을 시작했다. 검색어는 5년 전, 폭풍 후, 호텔, 그리고 불사조. 수만 개의 데이터가 그의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밤을 새워 그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그는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찾아냈다. 5년 전 그 폭풍우가 몰아쳤던 바로 그날 밤. 아우라 호텔에서 발생했던 한 건의 긴급 의료 출동 기록. 환자는 신원불명의 독극물 중독. 그리고 그 환자의 이름. 박진우 진성그룹 총괄본부장. 서준은 검색 엔진에 진성그룹 불사조 문양을 입력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이미지. 그것은 엄마의 상자 속에 있던 그 타이클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성그룹의 공식 로고였다. 서준은 잠들어 있는 남매들을 흔들어 깨웠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찾았어. 그 한마디에 새 아이들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찾아낸 그 남자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거대하게 흔들어 놓을 것인지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얼마나 많은 위험과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새쌍둥이의 아빠를 찾아서 작전은 치밀한 계획 아래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정보 수집 담당인 대호는 자신의 아역 배우 인맥을 총동원하여 박진우의 비공식적인 동선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그가 매일 아침 출근길의 여의도에 위치한 한 작은 공원 옆을 지나가며 잠시 차를 세우고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작전의 무대는 그 공원으로 정해졌다. 작전 당일. 하준은 가장 깨끗한, 그러나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임무에 투입되었다. 서준과 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정의로 상황을 중계하며 그를 지원했다. 하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대은에게 특훈받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외로운 아이 연기를 시작했다. 예상했던 시간에 익숙한 번호판의 검은색 세단이 공원 옆 도로에 멈춰 섰다. 하준은 계획대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연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차 안에서 강태준은 골치 아픈 사업 보고를 전화로 받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의 공원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벤치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를. 처음에는 무관심했다. 세상에는 우는 아이들 투성이었고 그 모든 아이들이 그의 책임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아이의 옆모습. 어딘가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기묘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그는 통화를 끊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 잠시 세워. 그의 냉혈한으로 유명한 CEO가 길가에 우는 아이 하나 때문에 차를 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왜 혼자 울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하준은 계획대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은에게 배운 대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완벽하게 연습한 대사를 읊었다. 엄마가 아파요. 엄마한테 줄 약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태준은 그 어린아이의 당돌함과 조리 있는 말투에 놀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외모의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서 불가항력적인 끌림을 느꼈다. 집이 어디니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하준은 마지못해 그러는 척하며 그의 채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진우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강하준입니다, 강씨. 자신과 같은 성씨. 진우는 흔한 성인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차가 물레동의 복잡하고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최고급 세단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처럼 보였다. 하준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우리 엄마, 저기 있어요. 진우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포장마차에서 등을 보인 채 능숙하게 떡볶이를 뒤집고 손님을 맞는 한 젊은 여자를 보았다. 고은별이었다. 엄마 하준이 달려가 그녀에게 안겼다. 은별은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아들의 등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그녀의 미소는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남자. 5년 전 그날 밤의 그 남자. 그녀는 평생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굳어졌다. 태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호텔의 그 청소원. 이상한 약초 냄새를 풍기던 여자.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했던 바로 그 여자.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 상황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하준이 해맑게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 집까지 데려다 줬어. 은별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진우에게 허둥지둥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아들을 끌고 도망치려 했다. 진우는 그저 망견자실한 채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자신의 기억 한 조각을 쥐고 있는 듯한 여자. 그리고 같은 성씨.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는 차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다급했다. 김 비서. 물레동의 고은별이라는 여자와 강하준이라는 남자아이. 두 사람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추적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증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태준의 사무실. 비서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본부장님 요청하신 유전자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강렬한 예감.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5년간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인간이었는가에 대한 자책감. 그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고서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결과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친자 확률 99.99998%. 그 숫자를 본 순간 태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충격 확인,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 그것은 분노였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온 그 여자 고은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압도적인 책임감이었다. 자신에게 아들이 그것도 셋이나 있다는 그 무겁고도 기묘한 현실. 그는 당장 물레동의 그 허름한 옥탑방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다. 왜 숨겼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그러나 그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그는 아직 이 거대한 퍼즐의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왜 도망쳤는가? 그녀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 호텔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진실을 알기 전까지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우선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녀를 보호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 며칠 후 고은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성그룹 인사팀이라고 했다. 비정규 인재 특별 채용. 전형에 그녀가 서류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은별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그런 곳에 이력서를 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이 절실했던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면접에 응하기로 했다.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이 배우에서 꾸민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디자인팀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그녀의 숨겨진 디자인 재능을 높이 산다는 것이 채용의 이유였다. 은별의 첫 출근 날. 그녀는 거대한 진성그룹 본사 빌딩 로비에 서서 그 압도적인 위용에 주눅이 들었다. 그녀가 배정된 디자인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다. 그곳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디자인팀의 팀장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유학파 출신의 뛰어난 디자이너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첫눈에 은별을 알아보았다. 며칠 전 자신의 남자가 될 뻔했던 강태준의 옆에 얼쩡거리던 그 촌스러운 여자. 그녀는 은별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쾌한 침입자로 규정했다. 고은별 씨 체리는 은별의 이력서를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경력도 학력도 볼품없는데 무슨 백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뭐 상관없지.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가게 될 테니. 그녀는 은별에게 일부러 가장 하기 힘들고 자질구레한 자빌들만 시켰다. 자료 복사 창고 정리,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들의 커피 심부름까지. 그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었다. 그날 저녁,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시간, 은별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채린이 던져주고 간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우연히 야근을 하다가 불이 켜진 디자인팀 사무실을 지나가게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홀로 남아 묵묵히 일하는 은별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상사였다. 왜 아직 퇴근 안 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은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아직 일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태준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불합리한 업무 지시서를 보았다.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 들여온 양이 이미 다른 늑대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유욕과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은별을 남겨둔 채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녀를 새로운 적들로 가득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셈이기도 했다. 그녀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만 했다. 서울 물레동 옥탑방. 밤이 깊었지만 방 안의 낡은 노트북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다. 새쌍둥이는 그들의 작은 비밀작전 본부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다. 매일 밤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엄마가 지금 회사에서 공격당하고 있어. 작전의 총사령관인 하준이 작은 화이트보드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며 심각하게 말했다. 1단계 아빠 찾기는 성공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엄마가 위험에 처했어. 지금부터 우리는 2단계 엄마 보호하기 작전에 돌입해야 해. 목표는 누구야? 다은이가 물었다. 적은 2명. 내부의 적 한채린. 그리고 외부의 최종 보스 강민석. 하준은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아직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어.
우선 내부의 적인 한채린부터 제거한다. 기술 담당인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형, 내가 임무를 맡을게. 한채린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증거를 찾아내겠어. 정보 수집 담당인 다은이도 손을 번쩍 들었다. 나는 내일 진성그룹 광고 촬영이 있어. 거기서 다른 아줌마들한테 한채린에 대한 소문을 알아볼게. 작전은 수립되었다. 다음 날 서준은 그의 낡은 노트북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진성그룹의 허술한 방문 개경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회사 내부 서버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유령처럼 디지털 복도를 떠돌며 디자인팀의 서버를 찾아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은별의 디자인 프로젝트 파일의 접속 기록. 기록에는 한채린이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새벽 2시에 은별의 디자인 파일을 다운로드한 로그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서준은 그 화면을 캡처했다. 같은 시각 광고 촬영 현장. 대우는 프로페셔널한 아역 배우로서 모든 스태프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 그녀는 자신의 목표물에게 접근했다. 디자인팀 고위 간부의 딸. 촬영장에 엄마를 따라온 그 수다스러운 여고생이었다. 다은은 외롭고 순진한 아이를 연기했다. 언니, 저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여고생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대우는 자연스럽게 디자인팀에 대한 화제로 대화를 유도했다. 우리 엄마도 예전에 디자이너였는데 한채린 팀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무섭고 성격이 안 좋다면서요. 가십에 굶주려 있던 여고생은 신이 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채린이 인턴들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소문. 그리고 그녀가 회사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추문까지. 대우는 그 모든 정보를 어린아이답지 않은 냉철함으로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날 밤 옥탑방. 세 아이들은 수집된 정보를 취합했다. 서준의 디지털 증거와 다은의 정황 증거.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다. 총사령관 하주호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는 강태준 그 자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비서 김 실장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첫째, 서준이 확보한 서버 접속 기록 캡처 화면. 둘째, 다은이 수집한 부서 내의 소문들을 정리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준 자신이 추가한 결정적인 한방. 그는 한채린이 훔친 그 디자인의 구조적인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몇 가지 분석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원작자인 은별만이 알 수 있는, 그러나 도둑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서준은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그 익명의 이메일을 김 비서에게 발송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사무실. 그는 김 비서가 보고한 그 익명의 이메일을 자신의 태블릿 PC로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메일은 그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특히 디자인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그 분석적인 질문들. 그것은 어린아이가 썼다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는 디자인팀의 CCTV 화면을 보았다. 오만하게 부하들을 다그치는 한채린. 그리고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고은별.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런칭쇼 기획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한채린 팀장과 인턴 고은별 두 사람의 공동 발표로 진행하도록 해. 이건 내 지시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그는 단순히 은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채린을 위한 거대한 함정을 판 것이다.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서야만 하는 공개적인 처형대. 그 잔인한 무대가 지금 막 준비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신제품 런칭을 위한 최종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디자인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채리는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고은별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본부장이 왜 자신 같은 인턴에게 팀장과 함께 공동 발표를 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먼저 한채린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유창하게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고 전문적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칭찬 한마디 없이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익명의 이메일에 적혀있던 바로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한 팀장, 이 목걸이의 잠금 장치 부분. 무게 배분이 왜 의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었지? 착용했을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순간 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도둑질한 디자인에 대해 그녀가 알 리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위한 미적인 감각을 고려한 의도적인 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궁색했고 비논리적이었다. 태주는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보석을 세팅한 각도. 왜 23.5도로 설정했나? 광학적으로 보석의 빛 반사를 최적화하는 브릴리언트 컷의 이상적인 각도는 24도인데 0.5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체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무지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디자이너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때 태준이 고개를 돌려 은별을 보았다. 고은별 씨, 설명해 보겠나? 은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에게는 파워포인트도 화려한 언변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진 진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잠금 장치의 무게를 비대칭으로 설계한 이유는 착용했을 때 그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쇄골 바로 위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목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부담이 최소화되고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석의 각도가 23.5도인 이유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디자인의 영감이 된 새벽녘의 샛별, 즉 금성의 지평선 고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최적화보다 그 안에 담긴 감성적인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보석에 따뜻한 새벽에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감탄의 침묵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철학과 이야기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증명해봐라.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은별은 보드마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디자인을 기억에 의지해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완성된 그림을 베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기하학적인 구조부터 선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창조적인 사고 과정 전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진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퍼포먼스였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회의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진실은 명백해졌다. 태주는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한채린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도둑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채린 팀장,
오늘부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이다. 추후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도록. 그것은 기업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는 은별을 향해 돌아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태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얼음 같은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며 진심 어린 감탄의 빛을 띄었다. 고은별 씨, 그 재능이 아깝군. 내일부터 인턴이 아니라 이 팀의 정식 디자이너로 일하도록. 은별은 그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난의 화살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단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은 것이다. 디자인팀의 권력 구도는 이 순간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채린의 몰락은 디자인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고은별은 하루아침에 인턴에서 정식 디자이너로 신분이 상승했다. 팀 동료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그녀를 질투하고 경계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강태준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과묵한 CEO였지만 그의 시선이 은별을 향할 때면 그 얼음장 같은 눈빛 속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업무를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자주 불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은별은 그런 그의 변화가 혼란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과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해지려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어둡고 차가운 겨울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채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굴욕감에 떨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을 직접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력하고 더 사악한 존재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로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자 아킬레스건 그의 숙부 강민석 회장이었다. 체리는 강민석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고은별이라는 여자와 강태준을 똑 닮은 그녀의 아이들. 그 정보는 강민석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카 태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스캔들. 두 아기는 그렇게 손을 잡았다. 며칠 후 강민석은 직접 태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자애로운 큰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먼저 채린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독이었다. 태준아, 그는 말했다. 네가 요즘 고은별이라는 그 직원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이냐? 태준은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저 재능 있는 직원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큰아버지. 그랬으면 좋겠다만.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고은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영악한 꽃뱀이었다고. 그는 그날 밤의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그는 증거까지 내밀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위조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돈으로 매수된 5년 전 호텔 직원의 거짓 증언까지. 그 모든 증거는
고은별을 돈에 눈이 먼 계산적인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아이들이 정말 네 아이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태준아, 그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여자의 남자 관계는 꽤나 복잡했다. 네가 그 여자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잔인한 말. 그것은 태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는 독침이었다. 태준의 이성은 저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숙부를 지금까지 존경하고 신뢰해왔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고은별은 왜 5년 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는가? 그것은 정말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태준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다시 얼음의 CEO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온실에 가지 않았고 은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지도 않았다. 그가 그녀와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은별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제 막 그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어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한편 옥탑방 작전본부. 새쌍둥이는 엄마의 슬픔과 아빠의 차가운 변화를 감지했다. 서준의 해킹, 그는 엄마가 선물 받은 인형에 도청장치를 숨겨두었다를 통해 그들은 엄마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주는 새로운 위협을 감지했다. 그들의 진짜 적은 한채린이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교활한 적, 바로 강민석 회장. 하주는 동생들을 모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작전 단계를 격상한다. 그는 선언했다. 우리의 적은 한채린이 아니라 강민석이었어. 이제부터는 엄마의 명예를 지키고 진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싸움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새 아이들의 눈이 결의에 차 빛났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엄마의 직장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엄마의 인생 전부를 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옥탑방 작전 본부. 새쌍둥이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하준의 지휘 아래 아이들은 새로운 작전에 돌입했다. 적의 정체는 강민석. 그의 무기는 거짓말과 이간질이다. 하준은 작은 화이트보드에 적의 프로필을 써 내려갔다. 우리의 목표는 아빠의 의심을 풀어주고 엄마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강민석의 거짓말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서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강민석의 철옹성 같은 개인 서버였다. 그 안에는 분명 그의 모든 비밀과 약점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한편 강민석 회장은 자신의 거짓말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태준과 은별 사이에 차가운 벽이 생긴 것을 그는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이성적인 남자다. 언젠가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 진실을 파헤치려 할지도 모른다. 그 전에 문제의 근원인 고은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호텔 안에서의 사고는 이제 위험했다. 태준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은별의 과거를 뒷조사했다. 그리고 완벽한 장기말을 찾아냈다. 은별의 양아버지 고재혁. 그는 여전히 서울 어딘가의 쪽방촌에서 도박과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액의 사채, 빚에 쫓기고 있었다. 강민석은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민석의 부하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고재혁을 구해주었다. 그들은 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의 눈앞에 현금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던져주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자신의 양딸 고은별을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유인해 내는 것. 탐욕에 눈이 먼 고재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거래를 수락했다. 그는 은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공포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인천항 근처에 한 버려진 창고의 주소를 알려주며 돈을 가지고 와달라고 애원했다. 은별은 갈등했다. 자신을 팔아넘긴 아버지를 증오했다. 그러나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선한 본성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태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모든 통화 내용을 옥탑방의 아이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함정임을 즉시 간파했다. 엄마가 위험해 서준이 즉시 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단 한 사람 강태준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 오하나 위험,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폐창고. 은별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픈 아버지가 아니라 차갑게 웃고 있는 그의 배신이었다. 미안하게 됐다 은별아. 너도 네 아빠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않겠니? 고재혁의 그 말을 끝으로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났다. 강민석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그녀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실족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뻗치려던 바로 그 순간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밖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분노의 폭풍 그 자체가 된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혼자 왔다. 잔인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훈련된 특수 요원이었다. 그러나 상대는 수가 너무 많았다. 그는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다. 그 혼란의 와중에 괴한 중 하나가 칼을 꺼내 은별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그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날려 그녀를 밀쳐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자신의 팔로 대신 받았다. 그의 팔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칼을 든 괴한을 제압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가 그의 위치를 추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괴한들은 당황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창고에는 부상당한 태준과 겁에 질린 은별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준은 과다 출혈로 비틀거렸다. 은별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의 팔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지혈했다. 그녀의 할머니에게 배운 응급 처치법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태준의 마음속에서 숙부가 심어놓았던 그녀에 대한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수하고 이타적인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결코 연기일 수 없었다. 왜? 태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날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혼자 온 거야. 죄송해요. 은별이 울먹였다. 당신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태준의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는 그녀의 품속으로 쓰러졌다. 그의 숙부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은 그녀의 진실된 행동 앞에서 마침내 그 힘을 잃었다. 아우라 호텔 VVIP 병동. 강태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엎드려 잠든 고은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지난 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의식을 잃은 후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의심의 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머니 김수희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남편, 즉 태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룹을 위협했던 시동생 강민석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진우야, 몸은 괜찮으냐?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잠든 은별을 따뜻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구했다. 그리고 내 손주들의 어미다.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편 물레동 옥탑방. 새쌍둥이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안전해.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하준이 비장하게 말했다. 강민석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완벽하게 끝장내야 해. 해커 서준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며칠간의 밤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강민석의 철옹성 같던 개인 서버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괴물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형 찾았어. 스모킹 건이야. 서준이 찾아낸 증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음성 녹음 파일. 그것은 강민석이 고재혁에게 은별을 폐창고로 유인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었다. 둘째는 그의 모든 횡령과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 5년 전 아우라 호텔 그날 밤에 사라졌던 원본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태준의 경쟁사가 그의 술에 약을 타는 장면과 강민석의 비서가 호텔 직원에게 돈을 주며 방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태준과 고은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음모의 희생자였으며 그 비극적인 밤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오전 진성그룹 본사에서는 강민석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에 태준을 실각시키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태준의 무모한 행동과 부적절한 스캔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팔에 깁스를 한 채 회의에 참석한 태준은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민석이 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하준이 김 비서에게 익명으로 보낸 파일이 지금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에는 먼저 강민석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별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그 잔인한 통화 녹음. 이 사진들은 경악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으로 그의 모든 횡령 내역이 담긴 장부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강민석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지배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경비팀에 인터폰으로 연결했다. 보안팀, 강민석 회장님을 검찰청까지 정중히 모셔라.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완전히 패배한 민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 나갔다. 그의 길고 길었던 악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악당이 사라진 회의실. 태준은 스크린을 보았다. 화면에는 이제 은별과 새쌍둥이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떠 있었다. 아이들이 파일 마지막에 넣어둔 작은 선물이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회사를 위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될 참이었다. 강민석과 그의 공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병원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강태준과 고은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의 여진이 남아 있었다. 모든 오해와 거짓이 거친 지금 그들은 맨 얼굴로 서로를 마주해야만 했다. 태준의 VVIP 병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다. 은별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상처 입지 않은 팔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죄였다. 은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사과했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홀로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는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어쩌면 계속 너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메마른 삶 속에 처음으로 뛰어든 너라는 존재를. 내 심장은 처음부터 너를 알아봤는데 내 어리석은 머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야. 나는 너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 사랑한다, 은별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새쌍둥이가 들어왔다. 아이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들은 마치 작은 재판관들처럼 태준의 앞에 섰다. 총사령관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진우 씨,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태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게 아이들을 마주했다. 감성 담당 다은이가 질문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나요? 엄마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나요? 기술 담당 서준이 이어서 질문했다. 당신은 우리를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하준이, 서준이, 다은이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준이 물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태준은 그 작은 재판관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는 다은을 보며 말했다. 그래, 나는 네 엄마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녀는 내 심장이니까. 그는 서준을 보며 말했다. 그래,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가 진성그룹의 후계자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너희는 그냥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준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아직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너무나도 서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약속하마. 내 평생에 걸쳐 그 자격을 목숨 걸고 증명해 나가겠다고. 그의 진심은 아이들의 마음에 닿았다. 세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 말했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세 아이는 동시에 외쳤다. 아빠.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세 아이를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아름다운 가을. 평창동의 강씨 가문 본가 한옥 저택. 그 대문 앞에
태준과 그의 어머니 김수희 회장이 서 있었다. 한 대의 차가 들어와 멈춰 섰다. 차에서 은별과 새 아이들이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은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새 아이들은 할머니라고 외치며 김 회장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태준은 은별을 보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은별아. 집.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5명의 새로운 가족은 손에 손을 잡고 저택의 거대한 대문을 통과했다. 낯선 이방인이나 희생자가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길고 길었던 배반의 밤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